1997년 IMF 외환위기 직전 한 평범한 가장이 회사 구조조정으로 12년 다닌 직장에서 해고당하고 극심한 불안과 절망을 겪으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현실과 마주한다. 서울의 11월은 차갑고 건조했다. 명동 거리를 걸으며 그는 구두 밑창이 아스팔트를 긁는 소리를 들었다. 백화점 쇼윈도에는 겨울 코트들이 걸려 있었고 마네킹들은 여전히 밝은 표정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증권사에서 받아온 주식 잔고 확인서가 들려 있었다. 종이는 얇았고 숫자들은 여전히 검은색이었지만 무언가 불안한 기운이 종이 너머로 스며들어오는 것 같았다. 회사 앞 담배가게 아저씨는 라디오를 틀어놓고 있었다. 경제 뉴스가 흘러나왔다. 외환 보유액, 단기차 입금, 기업 부채 비율 같은 단어들이 공기 중에 떠돌았다. 그는 그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했다. 다만 최근 몇 주 동안 회사 분위기가 묘하게 가라앉아 있다는 것, 부장님이 전화를 받을 때마다 이마를 짚는다는 것, 격리부에서 나오는 직원들의 얼굴이 예전보다 굳어 있다는 것을 느꼈다. 저녁이 되면 아파트 단지로 돌아갔다. 복도는 좁았고 형광등은 깜빡거렸다. 아내는 부엌에서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었고 TV에서는 구시 뉴스가 시작되고 있었다. 앵커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화면 속 자막은 조금씩 불안을 암시했다. 한보철강 부도, 산미그룹 워크아웃, 기아자동차 법정관리. 그는 그 단어들이 자신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지 못했다. 다만 공기가 조금씩 무거워지고 있다는 것,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예전보다 짧아졌다는 것,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통장을 더 자주 들여다보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밤이 깊어지면 창밖으로 아파트 불빛들이 보였다. 각자의 창문 안에서 각자의 삶이 이어지고 있었다. 그는 담요를 덮고 누웠지만 쉽게 잠들지 못했다. 11월 마지막 주 월요일 아침 회사 로비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평소보다 일찍 출근한 직원들이었다. 그들은 신문을 펼쳐들고 있었고 누군가는 작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중얼거렸다. 그는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계단으로 올라갔다. 복도에는 담배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사무실 문을 열자 과장이 전화기를 붙들고 있었다. 수화기 너머로 누군가의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과장은 고개를 끄덕이다가 전화를 끊었고 그제야 그를 보았다. 표정은 평소와 달랐다. 딱딱했고 뭔가 억누르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오전 10시쯤 긴급회의 소집 공고가 떨어졌다. 전 직원이 회의실로 모였다. 창문은 닫혀 있었고 에어컨 소리만 낮게 울렸다. 본부장이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종이 몇 장이 들려 있었다. 그는 천천히 말문을 열었다. 한국은 지금 외환위기 직전에 있다는 것, IMF 구제금융 신청이 논의되고 있다는 것, 회사도 곧 구조조정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 단어들은 차갑고 날카로웠다. 그는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회의실 안공기가 달라진 것을 느꼈다.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점심시간에는 식당이 조용했다. 사람들은 밥을 먹었지만 대화는 거의 없었다. 그는 국물을 떠먹으며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오후에는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서류를 넘기고 전화를 받고 메모를 했지만 머릿속은 텅 빈 것처럼 느껴졌다. 퇴근길 지하철은 평소보다 더 붐볐다. 사람들의 얼굴은 지쳐 있었고 누구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집에 돌아오자 아내가 물었다. 회사는 괜찮냐고. 그는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목소리는 확신이 없었다. 12월 초가 되자 거리의 분위기가 눈에 띄게 달라졌다.
은행 앞에는 긴 줄이 생겼고 사람들은 통장을 손에 쥔 채 조용히 기다렸다. ATM기 앞에는 불안한 표정의 중년 남성들이 서 있었다. 화면을 응시하는 그들의 눈빛은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듯했다. 회사에서는 본격적인 구조조정 계획이 내려왔다. 인력 감축 30%, 임금 동결, 복지 축소. 종이에 인쇄된 문장들은 간결했지만 그 뒤에 감춰진 의미는 무거웠다. 사람들은 복도에서 수군거렸다. 누가 먼저 잘릴 것인가, 어느 부서가 통폐합될 것인가. 그는 자신의 업무 성과를 떠올렸다. 지난 분기 실적, 프로젝트 완료율, 상사의 평가. 숫자들은 머릿속에서 뒤섞였다. 저녁에는 대학 동기들과 만났다. 신촌의 작은 술집이었다. 테이블 위에는 소주병이 놓였고 안주는 오징어와 땅콩이었다. 친구들은 각자의 회사 이야기를 꺼냈다. 건설사에 다니는 한 친구는 현장이 줄줄이 중단되고 있다고 했다. 무역회사에 다니는 다른 친구는 신용장 개설이 막히고 있다고 했다. 그들의 목소리는 낮았고 웃음은 뜸했다. 누군가는 IMF가 정확히 무엇이냐고 물었다. 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 경제주권 상실. 단어들은 추상적이었지만 그 무게는 현실적이었다. 귀가 길에 그는 택시를 탔다. 기사는 라디오를 틀어놓고 있었다. 뉴스에서는 환율이 급등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달러당 1,000원을 넘어섰다는 것. 기사는 한숨을 쉬었다. 그 한숨 소리가 묘하게 오래 남았다. 아파트 현관문을 열자 아내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가계부가 들려 있었고 연필로 무언가를 계산한 흔적이 남아 있었다. 12월 중순 그는 처음으로 이력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컴퓨터 앞에 앉아 워드 프로세서를 켰다. 흰 화면이 눈앞에 펼쳐졌다. 학력, 경력, 자격증, 수상 내역. 그는 한 줄 한 줄 타이핑했다. 문장들은 건조했고 감정은 배제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 문장들이 자신의 삶 전체를 요약한다는 생각에 이상한 공허함이 밀려왔다. 인쇄된 이력서는 A사 용지 2장이었다. 그는 그것을 투명 파일에 넣고 서랍에 보관했다. 회사에서는 희망퇴직 신청이 시작되었다. 인사팀은 개별 면담을 진행했다. 그는 아직 호출받지 않았지만 언제든 불려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점심시간에 동료 한 명이 사표를 냈다. 그는 조용히 짐을 챙기고 몇 사람과 악수를 나눈 뒤 사라졌다. 그의 자리는 다음 날부터 비어 있었다. 책상 위에는 먼지가 쌓이기 시작했다. 저녁에 그는 아내와 마주 앉았다. 식탁 위에는 된장찌개와 밥이 놓여 있었다. 아내가 물었다. 정말 괜찮은 거냐고. 그는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자신도 믿지 못하는 말이었다. 아내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녀는 숟가락을 들고 밥을 떴다. 그들은 말없이 식사를 끝냈다. TV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왔다. IMF 총재가 한국에 도착했다는 보도. 청와대 앞에는 취재진이 몰려 있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사람들은 마이크를 들이밀었다. 그는 리모컨을 들고 채널을 돌렸다. 드라마, 예능, 광고. 어느 채널에서도 평온함을 찾을 수 없었다. 그는 TV를 껐다. 거실은 조용해졌다. 벽시계 초침 소리만 규칙적으로 울렸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아파트 불빛들이 여전히 켜져 있었다. 각자의 창문 안에서 각자의 불안이 자라고 있었다. 12월 셋째 주 정부는 공식적으로 IMF 구제금융을 신청했다. 뉴스 속보가 떴고 거리는 잠시 멈춘 것처럼 보였다. 그는 회사 복도에서 그 뉴스를 들었다. 누군가의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앵커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580억 달러 구제금융, 긴축재정, 구조조정 의무화, 금리 인상, 공공부문 개혁. 단어들은 낯설었고 그 파급력은 가늠하기 어려웠다. 점심시간에 그는 은행에 들렀다. 창구 직원의 얼굴은 지쳐 보였다. 그는 잔고를 확인했다. 숫자는 예전과 같았지만 그 숫자가 가진 의미는 달라진 것 같았다. 환율이 달라졌고 물가가 오르기 시작했고 미래는 불투명했다. 그는 통장을 받아들고 은행을 나왔다. 길거리에는 금모으기 운동 포스터가 붙어 있었다. 나라를 구하자는 문구가 크게 인쇄되어 있었다. 그는 그것을 지나쳤다. 저녁 뉴스에서는 시민들이 금을 기부하는 모습이 방송되었다. 반지, 목걸이, 금리까지. 사람들은 줄을 서서 기다렸고 카메라는 그들의 얼굴을 비췄다. 어떤 얼굴에는 결연함이, 어떤 얼굴에는 슬픔이, 어떤 얼굴에는 체념이 서려 있었다. 그는 아내를 바라보았다. 아내는 결혼 반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는 그녀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알 것 같았다. 밤이 되자 그는 책상 앞에 앉았다. 서랍에서 가족 통장을 꺼냈다. 적금, 예금, 주식 계좌. 그는 숫자들을 다시 계산했다. 아이 학원비, 대출 이자, 관리비, 생활비. 지출은 명확했고 수입은 불안정했다. 그는 계산기를 두드렸다. 숫자들은 화면에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그는 연필을 들고 종이에 메모했다. 최소 생활비, 비상금, 예비계획. 문장들은 짧고 현실적이었다. 연말이 다가오자 회사는 더욱 조용해졌다. 송년회는 취소되었고 보너스는 없었다.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새해를 맞을 준비를 했다. 그는 인사팀으로부터 면담 요청을 받았다. 12월 29일 오후 3시. 시간은 정확했고 장소는 5층 소회의실이었다. 그는 그날 아침 일찍 출근했다. 책상을 정리하고 서류를 분류하고 컴퓨터 파일을 백업했다. 동료들은 그를 보았지만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다. 3시가 되자 그는 회의실로 향했다. 복도는 길었고 발걸음은 무거웠다. 문을 열자 인사팀 차장이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에는 서류 몇 장이 놓여 있었다. 차장은 그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야기는 짧았다. 희망퇴직 권유, 퇴직금 할증,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 단어들은 정중했지만 본질은 명확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들었다. 질문은 하지 않았다. 차장은 서류를 밀어주었다. 일주일 안에 결정해달라는 말과 함께 그는 서류를 받아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복도를 걸어 나오며 그는 자신의 숨소리를 들었다. 느리고 얕고 불규칙했다. 사무실로 돌아와 그는 서류를 서랍에 넣었다. 동료들은 그를 보았지만 아무도 묻지 않았다. 그는 컴퓨터 화면을 켰다. 업무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는 마우스를 움직이고 키보드를 두드렸다. 손은 기계적으로 움직였지만 머릿속은 복잡했다. 퇴직금, 실업급여, 구직기간, 재취업 가능성. 변수들은 많았고 확신은 없었다. 퇴근 후 그는 집에 가지 않고 한강 둔치로 갔다. 12월의 바람은 차갑고 날카로웠다. 강물은 어둠 속에서 흘렀고 다리 위 불빛들이 수면에 반사되었다. 그는 난간에 기대어 서 있었다. 생각은 정리되지 않았지만 무언가 결정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새해가 밝았지만 분위기는 축제와 거리가 멀었다. 1998년 1월 첫 출근길, 지하철은 평소보다 조용했다. 사람들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신문을 보는 이들의 눈빛은 무거웠다. 그는 희망퇴직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서류에 거절 의사를 표시하고 인사팀에 제출했다. 차장은 서류를 받아들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었다. 그는 자리로 돌아와 업무를 재개했다. 하지만 회사 분위기는 이미 달라져 있었다. 남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묘한 긴장이 흘렀다. 누가 살아남았고 누가 떠났는가. 그 경계는 선명했지만 아무도 그것을 말로 꺼내지 않았다. 1월 중순 두 번째 구조조정 계획이 발표되었다. 이번에는 더 강력했다. 강제 정리해고, 임금 삭감 20%, 상여금 전면 중단. 노조는 반발했고 회의가 열렸고 성명서가 발표되었다. 하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회사는 이미 결정했고 시간은 일방적으로 흘렀다. 그는 자신의 이름이 명단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인사팀으로부터 온 통지서는 간결했다. 2월 말 퇴사 예정, 법정 퇴직금 지급, 이해 신청 불가. 그는 종이를 접어 넣었다. 손이 떨렸지만 표정은 유지했다. 점심시간에 그는 밖으로 나갔다. 거리는 여전히 붐볐지만 가게들은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했다. 빈 점포 유리창에는 임대문의 전화번호가 붙어 있었다. 그는 김밥 천국에 들어가 김밥 한 줄을 샀다. 플라스틱 테이블에 앉아 천천히 먹었다. 김밥은 차갑고 단단했다. 삼키기가 어려웠지만 그는 끝까지 먹었다. 회사로 돌아오는 길, 그는 담배 가게 앞에 멈춰섰다. 담배를 사지는 않았지만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뉴스를 들었다. 실업률 급증, 노숙자 증가, 가족 해체. 단어들은 뉴스 속에 있었지만 곧 현실이 될 것 같았다. 2월 마지막 날 그는 회사를 나왔다. 짐은 많지 않았다. 골판지 상자 하나에 개인 물품을 담았다. 사진 액자, 머그컵, 수첩, 볼펜 몇 자루. 그것이 12년의 흔적이었다. 동료들은 악수를 건넸고 몇몇은 연락하자는 말을 남겼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약속이 지켜질지는 알 수 없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다. 로비는 여전히 밝았고 안내 데스크 직원은 미소를 지었다. 그는 회전문을 밀고 밖으로 나왔다. 2월의 공기는 여전히 차갑고 건조했다. 그는 상자를 들고 지하철역으로 걸었다. 사람들은 그를 스쳐 지나갔다. 아무도 그를 보지 않았다. 집에 돌아오자 아내가 현관에 서 있었다. 그녀는 상자를 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상자를 구석에 내려놓고 신발을 벗었다. 거실에는 아이가 TV를 보고 있었다. 만화 주제가가 흘러나왔다. 밝고 경쾌한 멜로디. 그는 소파에 앉았다. 온몸이 무거웠다. 그날 밤 그는 잠들지 못했다. 천장을 바라보며 숫자들을 계산했다. 퇴직금, 실업급여, 예금잔고, 남은 기간. 변수들은 복잡했고 결과는 불확실했다. 새벽 4시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거실로 나와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다. 아파트 단지는 조용했다. 몇몇 창문에서만 불빛이 보였다. 그는 난간에 기대어 담배를 피웠다. 연기는 어둠 속으로 흩어졌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이력서를 넣어야 하는지, 창업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기다려야 하는지. 선택지는 있었지만 확신은 없었다. 동이 트기 시작했다. 하늘은 회색에서 푸른색으로 변했다. 새들이 울기 시작했다. 그는 담배를 끄고 안으로 들어왔다. 아내는 아직 자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이불을 덮고 누웠다.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3월이 되자 그는 본격적으로 구직 활동을 시작했다. 신문 9일란을 펼치고 빨간 펜으로 표시를 했다. 영업직,
사무직, 관리직. 자격 요건은 다양했지만 대부분 경력직을 선호했다. 그는 이력서를 복사하고 우편 봉투에 넣고 주소를 적었다. 우체국에 가서 등기로 발송했다. 영수증을 받아 지갑에 넣었다. 일주일 후 첫 면접 연락이 왔다. 중소기업이었다. 사무실은 구로공단에 있었다. 그는 면접 전날 밤 양복을 다렸다. 구두를 닦고 넥타이를 골랐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보았다. 얼굴은 지쳐 있었고 눈가에는 주름이 생겨 있었다. 면접 당일 그는 일찍 출발했다. 지하철을 2번 갈아타고 도착했다. 회사 건물은 낡았고 복도는 좁았다. 대기실에는 5명이 앉아 있었다. 모두 양복을 입고 서류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고 있었다. 그는 번호표를 받아들고 앉았다. 시계 초침 소리가 크게 들렸다. 면접은 짧았다. 3명의 면접관이 질문을 던졌다. 이전 직장 퇴사 이유, 희망 연봉, 업무 경험. 그는 준비한 답변을 했다.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손바닥에는 땀이 났다. 면접관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읽기 어려웠다. 결과는 일주일 후 통보하겠다는 말과 함께 면접이 끝났다. 그는 악수를 나누고 밖으로 나왔다. 복도를 걸으며 그는 자신이 잘했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귀가 길에 그는 도서관에 들렀다. 구직 관련 서적을 찾아 읽었다. 이력서 작성법, 면접 기법, 자기소개서 샘플. 문장들은 희망적이었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해가 질 무렵 그는 집으로 돌아왔다. 아내가 물었다. 어땠냐고. 그는 괜찮았다고 대답했다. 정확한 답은 아니었지만 그렇게 말하는 것이 더 나았다. 4월 중순 3번째 면접에서 그는 합격 통보를 받았다. 작은 무역회사였다. 직원은 15명이었고 사무실은 을지로 뒷골목 제시도 계속에 있었다. 연봉은 이전 회사보다 30% 낮았지만 그는 제안을 받아들였다. 선택의 여지는 없었다. 첫 출근일 그는 새 양복을 입고 나섰다. 지하철에서 내려 골목을 걸었다. 낡은 건물들 사이로 좁은 길이 이어졌다. 회사는 4층에 있었다. 엘리베이터는 없었고 계단은 가팔랐다. 그는 숨을 고르며 올라갔다. 사무실 문을 열자 책상들이 빽빽하게 놓여 있었다. 대표가 그를 맞이했다. 악수는 짧았고 소개는 간결했다. 그는 구석 자리를 배정받았다. 책상은 작았고 의자는 삐걱거렸다. 창문 너머로 맞은편 건물벽이 보였다. 그는 가방에서 필기구를 꺼내 정리했다. 업무는 수출입 서류 작성이었다. 신용장, 선화증권, 인보이스. 용어들은 낯설었지만 그는 빠르게 익혔다. 동료들은 친절했지만 거리는 유지되었다. 점심시간에는 근처 식당에서 백반을 먹었다. 밥과 반찬 4가지, 국 한 그릇. 가격은 3,500원이었다. 그는 천천히 먹으며 주변을 관찰했다. 노동자들, 사무직 직원들, 자영업자들. 각자의 삶이 이 작은 식당에서 교차했다. 오후에는 전화 응대와 팩스 발송이 이어졌다. 단순한 업무였지만 그는 집중했다. 실수는 용납되지 않았다. 퇴근길 그는 버스를 탔다. 창밖으로 서울의 저녁 풍경이 지나갔다. 네온사인, 간판, 횡단보도 사람들. 도시는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다. 위기는 지나가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견디고 있었다. 그도 그중 한 명이었다. 집에 도착하자 아내가 저녁을 차려놓고 있었다. 식탁에는 김치찌개와 계란말이가 놓여 있었다. 그는 자리에 앉았다. 따뜻한 밥과 뜨거운 국. 간단했지만 위로가 되었다. 5월 어느 날 저녁
그는 회사에서 늦게까지 일했다. 수출 선적 서류에 오류가 발생했고 그것을 수정해야 했다. 사무실에는 그와 대표만 남아 있었다. 형광등은 윙윙거렸고 복사기는 간헐적으로 소리를 냈다. 그는 서류를 펼치고 숫자를 대조하고 수정액으로 지우고 다시 작성했다. 손은 피곤했고 눈은 침침했다. 10시가 넘어서야 작업이 끝났다. 대표는 고개를 끄덕이며 고생했다고 말했다. 그는 짐을 챙기고 사무실을 나왔다. 계단을 내려오며 그는 무릎이 시큰거리는 것을 느꼈다. 거리는 어두웠고 상점들은 대부분 문을 닫았다. 그는 버스 정류장으로 걸었다. 버스를 기다리며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은 보이지 않았고 구름만 낮게 깔려 있었다. 버스가 도착했다. 그는 뒷자리에 앉았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이 흘렀다. 네온사인은 여전히 밝았지만 예전보다 덜 화려했다. 어떤 간판은 꺼져 있었고 어떤 가게는 폐업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그는 눈을 감았다. 버스 엔진 소리가 몸에 전해졌다. 흔들림은 규칙적이었고 그는 그 리듬에 몸을 맡겼다. 집 앞에서 내렸을 때 시계는 11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아파트 계단을 올랐다. 복도 형광등은 깜빡거렸다. 그는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다. 거실은 어두웠다. 아내와 아이는 이미 잠들어 있었다. 그는 조용히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다. 부엌에서 물을 마시고 냉장고를 열었다. 남은 반찬이 몇 가지 있었다. 그는 밥을 꺼내 전자레인지에 데웠다. 2분 후 밥이 익었다. 그는 식탁에 앉아 혼자 식사를 했다. 밥은 따뜻했고 김치는 시원했다. 천천히 씹으며 그는 오늘 하루를 떠올렸다. 실수, 수정, 재작업. 단순한 반복이었지만 그 안에서 그는 자신이 여전히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6월이 되자 날씨가 풀렸다. 장마가 시작되었고 비가 자주 내렸다. 그는 우산을 들고 출근했다. 빗소리는 도시의 소음을 희석시켰다. 회사는 조금씩 안정되어 갔다. 수출 물량이 늘어나고 신규 거래처가 생겼다. 대표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회의를 주재했다. 그는 여전히 구석자리에 앉아 서류를 처리했다. 업무는 반복적이었지만 그는 불평하지 않았다. 주말에 그는 가족과 함께 한강 둔치로 나갔다. 아이는 자전거를 탔고 아내는 돗자리에 앉아 책을 읽었다. 그는 벤치에 앉아 강물을 바라보았다. 물은 천천히 흘렀고 햇빛은 수면에 반짝였다. 사람들이 지나갔다. 조깅하는 이, 산책하는 이, 연을 날리는 아이들. 각자의 삶이 이어지고 있었다. 위기는 여전히 진행 중이었지만 사람들은 멈추지 않았다. 그도 마찬가지였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다. 아내는 저녁을 준비하고 아이는 방에서 숙제를 했다. 그는 거실에 앉아 신문을 펼쳤다. 경제면에는 여전히 어두운 소식들이 실려 있었다. 실업률, 부도율, 환율. 숫자들은 냉혹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그것에 압도되지 않았다. 그는 신문을 접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아파트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각자의 창문 안에서 각자의 저녁이 펼쳐지고 있었다. 그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공기는 여전히 무겁고 불확실했지만 그는 내일도 이 자리에 있을 것이고 모레도 그 다음 날도 이어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시계 초침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고 그의 삶도 멈추지 않고 흘러가고 있었다.